자, 6장 호흡 순환계와 운동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고득점 문제 또 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룰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그려놓은 것은 사과가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장을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에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먼저 나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나뉘는데 위에 있는 것을 심방이라고 합니다. 심방. 근데 몸의 기준으로 좌측이 있어서 좌심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측에 있으면은 우심방이 되겠죠. 좌측이라는 게 저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저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의 기준에서 왼쪽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좌심방, 여기가 우심방, 이제 좌우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방 밑에 있는 것은 심실이라고 합니다. 심실. 좌우는 알겠는데 방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외울 때 방실 이렇게 외웠어요. 방실 우리 웃는다고 하죠. 방실이라고 외우면 좀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수축방 해주죠. 수축 하면은 좌심실과 이제 우심실에서 혈액을 보내줘요. 좌심실과 이제 우심실에서 혈액을 보내주고 심방들은 혈액을 받아줍니다. 심실은 혈액을 보내는 역할, 그리고 심방은 혈액을 받는 역할, 안으로 들어오게끔 받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심장이 심장근이라고 하네요. 근육이에요. 얘도 정기적 자극이 와야지만 심장이 뛸 수가 있거든요. 이 정기적 자극을 심장에서는 심전도라고 합니다. 심전도라고 하는데 심전도 순서 문제도 어떻게 정기적 자극이 전달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는데 동방결절의 우심방 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동방결절. 그리고 또 우심방 안쪽 벽에 있는 게 방실결절. 그리고 동방결절에서 방신결절로 자극을 보내면 방시결절이 여기 사이에 있는 방실다발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실다발이 마지막에 이 심실에서 혈액이 나간다고 했죠. 이렇게 심실들을 감싸고 있는 퍼킨제 섬유에게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통해서 심장이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1번 동방결절, 2번 방실결절, 3번 방실다발, 4번 퍼킨제 섬유, 이 순위 돼요. 얘네 순위 이런 순서가 된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은 우심방에 속해 있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심실에서 혈액이 나와서 심방으로
이제 혈액을 받아주고 또 심실에서 혈액이 나와서 심방에서 혈액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혈액이 흘러가는지 순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좌심실부터 연속 손상이긴 하지만 좌심실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좌심실에서 혈액이 나옵니다. 혈액이 나와서 우리 온몸에 특히 근육세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근육세포 머슬에다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좌심실에서 혈액을 가져올 때는 영양소랑 산소를 많이 들고 나와야겠죠. 온몸에 있는 근육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근육에서 영양소를 주고 탄수화물, 지방 얘들 썼죠. 그럼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혈액이 받아줍니다. 받아서 오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이제부터는 CO2라고 적을게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때 좌심실에서 온몸을 돌기 위해 나오는 이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하고요. 온몸을 돌고 나서 이제 오심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대동맥, 대정맥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대동맥이 엄청 굵거든요. 굵은데 근육세포에 굵은 혈관이 그대로 꽂히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근육세포, 각 조직세포들과 약간 물물 교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세혈관.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와서 대동맥을 통해 모세혈관을 거쳐 근육과 신체의 각 조직세포들에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세혈관을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오심방으로 들어올 때는 온몸 근육이 쓰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들고 돌아와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오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오심실로 나가요. 왜냐면은 심실들이 혈액을 수축해 준다 했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와서 오심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오심방의 혈액을 또한 한 번 더 내보내기 위해서 우심실로 들어갑니다. 보내줍니다. 우심실에서는 또 한 번 수축방 할 때 어떻게 동방결절, 방시결절, 방시다발, 포킨제섬유를 통해서 이제 심장이 수축을 할 때 우심실에서 혈액이 한 번 더 나와요. 이때 어디로 가냐면은 뭐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많이 못 그리긴 한데 여기는 폐입니다. 폐. 자, 아까 대동맥으로 통해서 대정맥을 들어올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져왔죠. 그럼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다음 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기 위해서 폐로 가져갑니다. 아직까지 이 혈관에는 이산화탄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폐에서 어떻게 내보내죠? 저희 숨 들이마시면은 산소를 마시고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 다 알죠? 이게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어와 주는 것이 이제 산소라고 했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산소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산소를 많이 가지고 왔고 이 좌심방에서는 다시 좌심실 통해서 나갈 때 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심실에서 나와서 이제 폐로 갈 때 이산화탄소 많이 가지고 가고 다시 산소를 먹어서 좌심방으로 들고 들어오는 산소를 많이 들고 들어오는데 이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이 혈관을 폐동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좌심방으로 돌아와주는 혈관을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맥이라고 해서 모두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많은 게 아니에요. 대동맥과 폐정맥에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정맥과 폐동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순서는 좌심실, 대동맥, 각 신체 기관,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위에와 아래를 나눠서 밑에는 신체 전체를 돌아준다고 해서 신체, 몸체자입니다. 체순환이라고 하고요. 위에는 폐로 순환한다 해서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심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다 이해를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더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막이라는 구조물입니다. 판막의 역할이 뭐냐면은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심장은 좌심실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반대로 가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역류를 하면은 거기는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거예요. 가는 길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류를 방지하는 게 이제 판막인데, 혈관 정맥에는 곳곳에 이제 판막들이 있거든요. 근데 심장 근처에 있는 엄청 중요한 판막들이 있어요. 이천판이라는 것과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삼천판, 그리고 혈액이 나가는 곳인 대동맥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게 대동맥판막, 그리고 우심실과 대정맥 사이에 있는 게 대정맥판막입니다. 대정맥 판막과 죄송해요, 폐동맥입니다. 폐동맥 판막입니다. 폐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이 절대 안 헷갈려요. 왜냐면 그냥 그 이름 그대로기 때문에. 근데 2000판이랑 3000판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외운 방법은, 좌가 뭐죠? 왼쪽이죠. 왼쪽 두 글자니까 2000판, 우심방은 오른쪽이니까 3000판. 실제로 이 이유 때문에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당연히.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서 역류를 방지하는 것은 2000판이라는 판막이고요. 그 다음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서 역류를 방지해주는 것은 3000판이라고 하는 판막입니다. 그리고 각 동맥에 있는 판막들은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심박출량이라는 것인데, 심박출량은 뭐냐면은 1분 동안 심장으로부터 나온 혈액의 양입니다. 자, 이것은 1회 박출량, 그러니까 심장이 한 번 뛸 때, 한 번 수축 빵 할 때 나오는 혈액의 양이 1회 박출량이고요. 여기에다가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를 곱해주면 심박출량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1회 박출량 곱하기 심박출량, 헷갈리시면 안 돼요. 1회 박출량은 한 번 심장이 수축할 때 나오는 게 1회 박출량이고요. 심박출량은 1회 동안 수축해서 나온 혈액의 양을 총 다 더해준 것이 심박출량입니다. 심박출량이 Q로 쓰고요. 1회 박출량은 SV, 심박순위 HR 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Q는 SV 곱하기 HR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1회 박출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1회 박출량,
이 일회 박출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부하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는 후부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곳이 심실이라고 했죠. 심실. 그래서 전부하는 심실을 채우는 능력. 그러면은 심실에 혈액이 많이 채워지면은 전부하가 향상이 되어서 일회 박출량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인 후부하는 심실을 비우는 능력입니다. 심실을 채우는 능력과 심실을 비우는 능력입니다. 자, 심실을 잘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자, 심실이 우리가 물총 싸움을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통 크기는 요만하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통이 한 요만해요. 그러면 누가 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친구가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근데 심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심실의 팽창력입니다. 물총선보다는 물풍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풍선이 있는데 엄청 탄력이 엄청 좋아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풍선과, 그 다음에 탄력이 별로 없고 빡빡한 물풍선이 있다면 어디에 물이 더 많이 담기겠어요? 당연히 이제 신축성이 좋고 잘 늘어나는 그런 물풍선에 혈액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실의 팽창력이 엄청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아무리 팽창력이 탄성이 좋은 물풍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물을 많이 담으면은 심실을 채우는 능력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높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정맥 회기의 양입니다. 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와야지 이게 심방에서 심실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맥이 엄청 많이 심장으로 돌아와줘야지 심실을 잘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인 후부하, 심실을 비우는 능력입니다. 심장이 엄청 세게 수축을 해야지 잘 비울 수가 있겠죠. 그것을 심실의 수축력, 수축 잘하는지 심실의 수축력이고요. 그 두 번째, 동맥의 혈압입니다. 심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혈관에 동맥의 혈압이 높아버리면 문을 열고 가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우리 태풍 불 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태풍 바람, 밖에 있는 기압이 엄청 세다, 바람이 너무 세다 하고 하면은 우리는 문을 잘 열고 나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동맥 혈압이 낮으면은 이 후부하가 높아져서 일회 박출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여기서 일회 박출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실의 팽창력이 향상돼야 되고요. 정맥 회기의 양이 많아야 하고요. 심실의 수축력이 세야 하고요. 동맥의 혈압이 낮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일회 박출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문제가 나온 게 정맥 회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는데, 정맥 회기, 동맥과 정맥을 비교를 했을 때 동맥에는 당연히 혈액이 방금 나왔기 때문에 혈압이 높겠죠. 그래서 딱히 힘을 가하지 않아도 쭉쭉쭉 혈관에서 혈액이 밀고 나가요. 하지만 정맥이 심장 다시 돌아올 때쯤 되면은 압과 힘이 많이 약해져 있겠죠. 그러면은 돌아올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쭈쭈바를 먹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쭈쭈바를 먹는데 윗부분을 다 먹었어요. 근데 아랫부분이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올라올 수 있게 압력을 주겠죠.
그 원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맥 회기는 회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맥을 직접적으로 수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정맥을 근육을 통해서 수축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근육 수축을 통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호흡근을 통해서 수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근육 수축은 우리가 동맥이 정맥으로 갈 때 이제 혈액 한 바퀴 돌 때 발가락 끝으로 가서 올라갈 때 밑에서 중력이 끌어당기겠죠. 혈액을. 그래서 밑에서 이제 발에서부터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한데 거기에 하필 정맥이다 면은 잘 올라오기가 힘든데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해주면은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로 정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맥이 흘러가는데 얘네들이 수축기관 내주면 이렇게 압력을 가해주는 거예요. 정맥에다가. 그러면 쭈쭈을 짜 올리는 것처럼 얘가 이제 정맥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호흡은 우리가 호흡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호흡근에는 횡격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횡격막 이제 갈비뼈 밑에 이제 감싸고 있는 횡격막이 있는데 횡격막 사이에 여기에 대정맥이 지나가요. 대정맥. 그러면 대정맥을 호흡에 숨 쉬고 그냥 호흡을 할 때 쓰이는 이제 횡격막이 수축이완 할 때 대정맥이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정맥 회계량을 늘릴 수 있다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박출량 중에서 1회 박출량을 결정하는 요인인 전부하와 후부하를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 심박출량과 1회 박출량과 심박수가 운동할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볼게요. 자, 심박출량이 운동을 할 때 운동 상황입니다. 운동을 할 때 당연히 온몸에 혈액량이 산소와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1회 박출량도 어때요? 한 번에 더 시게 수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박수 우리 열심히 뛰고 나면 어때요? 심장이 많이 뛰어요? 안 뛰어요? 많이 뛰죠. 그래서 운동할 때는 심박출량과 1회 박출량과 심박수가 다 향상이 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 심박출량의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향상이 돼요. 근데 1회 박출량이 올라가다가 어느 구간이 되면은 정체가 됩니다. 이 구간이 운동 강도 40에서 60%가 돼요. 운동 강도 40%에서 60% 정도가 되면 1회 박출량이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심박출량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인 심박수를 쭉 증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운동 중 심박출량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대화 운동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2번 최대한 운동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심박수가 증가한다. 3번 최대한 운동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1회 박출량이 증가한다. 하면은 이제 틀린 게 이제 1회 박출량에 대한 설명이죠. 왜냐면 40에서 60%가 되면은 정체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심박출량 보기에 이런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 1회 박출량이 정답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1회 박출량.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제가 아까 앞서 봤던 심박출량에 대해서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심박출량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안정시에는 1회 박출량이 높아집니다. 왜? 심장도 근육이라고 했죠. 근육을 계속해서 막 쓰고 하드 트레이닝 들어가면 어떻게 강해지죠. 심장 근육도 강해져서 한 번에 수축에서 나오는 1회 박출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정시 때 사용되는 혈액의 양은 운동 전과 후가 다를까요? 체중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똑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심박출량이 같은데 1회 박출량이 증가했으면 심박수는 낮아지겠죠. 왜냐?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 곱하기 심박수인데 심장이 세져가지고 1회 박출량이 향상했기 때문에 심박수는 낮아져도 원래 처음 운동하기 전에 수준의 심박출량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 특히 이제 마라토너들이 스포츠 심장이라고 해서 1회 박출량이 엄청 세요. 그래서 심박수가 엄청 낮습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안정시. 그래서 이봉주 선생님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43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평균 일반인들은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두 번 뛸 때 이봉주 선생님은 한 번만 수축빵 해버리면은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심박출량이 다시 1회 박출량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면은 적응하고 심장이 엄청 세진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1회 박출량이 당연히 향상이 되어 있겠죠. 심장이 세니까. 심장이 센 게 안정시 때문에 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 시에도 셀 수가 있죠. 그래서 1회 박출량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박수도 더 많이 뛸 수가 있겠죠. 1분 동안 내가 수축 이완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늘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심박출량도 향상이 됩니다. 운동 시에는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 동정맥 산소차입니다. 동맥과 정맥의 산소 차이. 자, 심장입니다. 좌심실에서 나와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우심실에서 나와서 좌심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단 대동맥과 대정맥, 여기 좌심실과 우심방만 일단 볼게요. 심실에서 나오는 혈관이 대동맥에 산소가 많다고 했죠. 그리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대정맥에 산소가 적다고 했죠. 왜냐? 여기 중간에 우리가 이제 각 조직 세포들 근육에다가 산소를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산탄소를 받아 나와서 대정맥으로 들어갔죠. 이때 대동맥에 들고 나간 산소의 양과 이제 정맥으로 들고 들어오는 산소의 양의 차이입니다. 차이. 보통 혈액 100ml당 혈액의 100ml당 동맥입니다. 동맥에서 100ml당 산소를 20ml 정도 들고 나가요. 20ml 정도 들고 나가는데 대정맥에 돌아올 때는 안정시에 16ml 정도 들고 나와요. 그러면은 요 두 개 차이에서 동정맥 산소차는 4ml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운동을 할 때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겠죠. 근육에서 당연하죠. 그래서 최대한 운동 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대정맥에서 산소를 들고 오는 양이 한 4에서 6ml가 됩니다. 그러면 맥스 값이 16ml까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나갈 때 오늘 집에서 이제 제가 나올 때 2만 원의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버스비 내고 그냥 뭐 좀 심심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마시고 해서 총 지출했던 돈이 4,000원이었던 거야. 4,000원. 그럼 얼마 들고 들어와요? 16,000원 들고 들어오죠. 4,000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또 하루에 2만 원을 주셨는데 제가 축구하는다며요. 축구할 때 제가 또 엄청 빡세게 뛰거든요. 축구를 엄청 빡세게 뛰면 목이 마르죠. 그럼 게토레이도 사 먹고 운동하고 나니까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뭐 짜장면, 뭐 탕수육 이런 거 다 사 먹었어요. 다 사 먹고 나니까 돈이 한 16,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집에 들고 들어오는 돈이 한 4,000원 밖에 안 되는 거죠. 16,000원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운동 강도입니다. 운동 강도면은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지기 때문에 산소를 더 많이 쓴단 말이야. 돈을 더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정맥 산소차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동정맥 산소차. 우리 몸 근육에서는 이 산소를 가지고 좀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얘를 써야지만 몸이 굴러가니까 지출이라고 생각. 그래서 운동 강도가 증가할 때 동정맥 산소차는 증가한다. 그래서 앞에 봤던 이제 심박출량과 보기가 잘 섞이는 게 1번 최대 하 운동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근데 최대 운동이랑 최대한 운동이 뭐냐면, 최대 운동은 뭐냐면은 진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운동하는 게 최대 운동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죽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더 잘 살려고 운동하는 거니까 죽기 직전까지 최대 하 운동까지 운동을 했을 때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심박출량이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최대 하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뭐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두 번째, 최대한 운동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해 1회 박출량이 증가한다. 3번, 최대한 운동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해 심박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4번, 최대한 운동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는 틀린 설명이 바로 2번. 왜? 얘는 40에서 60%가 되면은 정체하더라. 올라가다가 정체하더라. 자, 이번에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생략에서는 굳이 어렵게 흡기와 호기라고 부릅니다. 흡기와 호기, 이제 들숨과 날숨,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제가 흡 하면서 숨을 들이마죠. 흡 하면서 해서 흡기는 이제 들숨, 그리고 숨을 내쉴 때 호 하면서 내쉬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호 하면서 내쉬기 때문에 이제 날숨. 억지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흡기와 호기가 안정 시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운동 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반도, 이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가 있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분단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남한에는 지금 5천만이 살고 있어요. 5천만이.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 네, 자, 2번은 통일이 되어가지고, 아니, 통일이 된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이 김정은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다 데리고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가겠대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절대 없겠지만, 중국으로 넘어가서 살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남은 땅을 문재인 정부한테 너네 다 해무라 이렇게 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5천만 명이 사는데, 여기 이 반덩어리만 가지고 안에서만 살 때랑 이제 한반도 전체를 이용해 살 때 인구 밀도가 어디가 더 높죠? 여기가 더 높죠. 인구 밀도가. 그러면은 공간이 넓어지면은 이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맞죠? 똑같은 인구인데 그 넓이가, 그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밀도 자체는 낮아지죠. 이해하셨죠? 같은 양인데 공간이 넓어지니까 밀도가 낮아졌습니다. 공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의 공기가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면은 공기의 압은 낮아집니다. 밀도가 압력이거든요. 압은 낮아집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폐가 있습니다. 폐에 똑같은 공기의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5천만 명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는 폐를 한반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영토 확장이 돼가지고 이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의 압, 즉 기압은 낮아지죠. 근데 기압은 원래 공기는 그냥 바람이라고 하죠. 대기. 기압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이 저기압이 차이가 많이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바람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과 고기압의 차이가 나는 것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고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태풍의 바람이 세죠. 그리고 저기압입니다. 왜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태풍이 있는 곳에는 엄청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뭔가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폐 안에, 이 한반도 안에 국민들이 5천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폐를 확장을 시켜버려요. 영토 확장을 시켜버리면 순간 상대적으로 바깥 대기, 우리 몸 밖에 있는 기압보다 몸 안에 있는 기압이 낮아지게 되죠. 기압이 안에 낮아지게 되죠. 바깥보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영토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 폐를 감싸고 있는 게 갈비뼈예요. 갈비뼈. 맞죠? 제가 그림 뭔가 망칠 것 같은데, 폐를 감싸고 있는 게 갈비뼈예요. 이렇게 갈비뼈. 갈비뼈고요. 밑에 이제 골반이 있고 여기가 횡격막, 갈비뼈 아래 횡격막이 있는데 여기 목이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 폐가 확장이 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목에 있는 근육들의 이 갈비뼈랑 이 몸통 흉곽 부분을 들어올려 주고요. 그럼 횡격막을 얘를 끌어내려 수축을 통해서. 그러면 순간 이제 공간이 넓어지죠. 넓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져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폐 안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식 흡기는 어떻게 일어나냐?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인 근 수축을 통해서 일어난다, 발생을 한다. 이게 안정식 흡기입니다. 자, 안정식 흡기를 설명드리기에 가장 어려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쉬울 것 같아요. 이해는 다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안정식 호기. 뭐냐면 수축되어 있던 호흡근이 수동적으로 이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근육을 계속 수축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수축해놓고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축하고 수동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안정식 호기가 숨이 내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어나서 폐 공기가 찼는데 이완이 되면 이게 다시 쪼그라들기 때문에 숨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시에는 흡기는 능동적으로 일어나지만 호기는 수동적으로 일어난다. 자, 3번. 그러면 운동 시에는 어떤가? 운동 시 흡기는 똑같아요. 똑같이 호흡근들이 능동적으로 근수축을 해줘야 돼요. 같은 원리로. 근데 운동 시의 호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숨이 너무 가쁜데 수축해놓고 이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다가 진짜 숨 넘어가겠죠. 그래서 수축하고 이완을 하는 것 또한 수축을 시켜버리고요. 근데 이때 수축하는 근육과 이때 수축하는 근육이 다른 거예요. 이때 수축하는 근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횡격막 그리고 목 쪽에 있는 근육이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과 사각근 그리고 외늑강근입니다. 횡격막의 갈비뼈 밑에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이라서 얘를 수축하면 밑으로 내려와지고요. 흉쇄유돌근이 목 옆으로만 돌리면 가장 굵게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그 흉쇄유돌근과 그 옆에 있는 사각근들은 이 갈비뼈를 들어 올림으로써 작용을 하고, 왜 늑강근은 늑이 뭐냐면 갈비뼈 늑골이라고 하죠. 간 사이 간자를 써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이 근육을 외늑강근이라고 해요. 외늑강근도 이제 갈비뼈를 들어 올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흡기가 일어나고, 호기 시에는 갈비뼈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것을 밑으로 끄집어 내려주는 근육이 뭐냐면은 거의 다 복근입니다. 복근. 그래서 복직근, 외복사근, 복자 들어가면 내복사근, 복행근
이런 애들. 그리고 플러스 외늑강근 안쪽에 있는 내늑강근입니다. 나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 운동할 때 만약에 컬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컬. 이제 이 덤벨을 제가 들어올리고 수축해놓고 이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정시에 안정시에는 능동적인 근수축 해놓고 이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제 안정시 호흡인데, 운동시에는 이와 아니 수축하고 이완 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 2두 뒤쪽에 있는 반대되는 그 3두 근육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정 시에는 수축 이완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운동 시에는 수축하고 반대쪽 근육도 수축, 또 숨을 들이마실 때도 수축, 반대쪽 근육 또 수축 해서 능동적으로 계속 수축해서 빠르게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빠르게 호흡을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네, 이해를 다들 똑똑하시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뭐 안정식 흡기 호기, 그다음에 운동식 흡기 호기,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죠. 여기 안정식 호기에 수동적 이완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호흡의 원리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설명 무엇인가? 자, 1번 안정식 흡기는 능동적인 근수축이 일어난다. 2번 안정식 호기는 능동적인 근수축이 일어난다. 3번 운동식 흡기는 능동적인 근수축이 일어난다. 4번 운동식 호기는 능동적 근수축이 일어난다. 틀린 것은 2번이 안정식 호기는 호흡 수동적 이완이 일어난다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흡기와 호기 이거 헷갈리게 내야 되거든요, 출제자분들이. 그러면은 얘랑 뭔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죠? 외늑강근과 내늑강근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흡기 시 사용되는 근육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횡격막, 2번 흉쇄요대근, 3번 사각근, 4번 내늑강근. 늑강근 본 거는 같은데 뭔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복근 주변에, 호기는 복근들이라고 했죠. 거의 다 복근들. 근데 복근이랑 조금 가깝게 붙어 있는 게 횡격막이죠. 그래서 다음 중 호흡근의 호기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아닌 것은 1번 복직근, 2번 복행근, 3번 외복사근, 4번 횡격막.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 횡격막. 이렇게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 목 근육과 이제 횡격막, 외늑강근을 통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